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100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 또 상승 마감했어요. 네, 지금 그야말로 시장이 뜨겁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4거래일 연속 동반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S&P 500은 4,500선을 돌파했습니다. 전일 발표됐던 CPI에서 또 6월 생산자 물가지수 PPI까지 나왔는데요. 전년비 전월비 공이 0.1% 상승에 그친다면 시장이 환호할 만도 합니다. 그렇죠. 네, 어제 우리 증시도 힘이 좋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양시장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코스피가 2,590선대로 올라서면서 이제 2,600선 재탈환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오늘은 또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 증시 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멈추고 상승 움직임을 보이자 하반기 전망을 두고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죠. 네, 바닥론에 힘이 실리는 와중에 하반기에는 또 더 하락할 거라는 또 목소리도 여전합니다.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듯한데요. 한 주간의 부동산 동향, 하우머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정다인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뉴욕 증시가 나흘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 분위기를 보면 기쁜 마음에 샴페인을 터뜨린 것 같은데요. 이 분위기를 타고 S&P 500 지수가 올해 안에 쉽게 5,000선까지 오를 것이란 주장이 나왔습니다. 5,000이면 정말 샴페인을 터뜨릴 만하죠. 굿모닝 마켓 시작합니다.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키워드가 부각되면서 주요 지수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 소폭 오르는 데 그쳤지만 통화정책에 민감한 기술주가 포진해 있는 나스닥 지수 1.58% 상승했고요. S&P 500 지수 4,500선을 상회했습니다. 5,000까지 500포인트가량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날 시장 분위기를 띄운 6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를 보시죠. 헤드라인 PPI가 전월 대비로 0.1% 상승, 전년 동기 대비로도 0.1% 상승에 그쳤습니다. 약 3년 만에 최저치인데요. 올해 초 5%대에서 시작을 했는데 약 6개월 만에 0%대로 하락을 한 겁니다. 또 근원 PPI도 전월 대비 0.1% 상승, 전년 동기 대비로도 2.6% 상승에 그쳤습니다. 전날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물가가 정점을 찍었다는 디스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연준이 서비스 물가를 주목하고 있는 만큼 서비스 물가 흐름도 체크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상품 도매 물가가 이렇게 하락 추세에 접어든 것과는 다르게 서비스 도매 물가는 3%에 가까운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월 대비로는 상승률이 0%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물가 상승세가 잠잠해지고 있는 것이라면 이제는 노동시장이 중요할 겁니다. 연준은 임금 상승세가 물가를 자극하진 않을까 이 걱정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이날 발표된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를 보시면요. 아직 노동시장 강한데요. 신규 청구 건수가 23만 7천 건으로 전주 대비 12,000건 감소했고요. 시장 예상치 25만 건도 하회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28만 건 정도는 돼야 노동시장이 식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와 노동시장을 사이에 두고 연준의 고민은 깊어질 것으로 보이죠.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아직 승리를 선언하긴 이르다면서 두 번의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시사했고요. 이를 지지하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다시금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7월 금리 인상이 마지막일 것이라며 9월, 11월, 12월 동결 가능성 전일 대비 각각 높이면서 82.7%, 76%, 63.6%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내년 5월에나 가능할 것이라던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내년 1월로 앞당겨 잡았습니다. 금리 인상이 막바지를 향해 갈 것으로 보이자 강세론자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먼저 비스포크 투자그룹은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 S&P 500 지수의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습니다. 현재 S&P 500 종목에서 80에서 85% 정도가 50일 이동평균선 위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 경우 향후 지수가 6.13% 6개월 동안 올랐고요. 또 12개월 동안은 12.27%, 12.3%가량 올랐다고 봤습니다. 만약 상승률이 이에 못 미치더라도 상승장일 가능성 80%대로 매우 높습니다. 그냥 오르는 게 아니라 신고가도 기대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요.
존 플러드 골드만삭스 파트너는 S&P 500 지수가 신고가를 경신할 것인지에 문의하는 고객들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많아졌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다른 전문가는 물가 상승세 둔화, 또 강한 노동시장은 경제활동 급증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따라서 S&P 500 지수가 올해 안에 쉽게 5천까지 오를 것이라고 봤습니다. 목요일 종가 기준 10%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펀드스트랩 창립자도 어닝 시즌을 잘 넘기면 침체 임박 신호가 포착되지 않을 것이고 그렇다면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는데요. 이전에 S&P 500 목표가로 4,825포인트를 제시했습니다. 목요일 종가 기준 약 7%의 상승 여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다행히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전략가는 1분기 어닝 시즌이 그랬듯 2분기 어닝 시즌도 걱정보다는 무난하게 잘 지나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날 펩시코와 델타항공의 주가 살짝 아쉽긴 했지만 둘 다 호실적을 발표한 데 이어서 가이던스까지도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현지 시간 오늘은 대형은행, JP모건, 웰스파고, 시티그룹이 실적을 발표하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가는 일제히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들의 가이던스를 특히 주목하셔야겠습니다. 한편 금리 인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기대감에 지난주까지만 해도 103을 나타냈던 달러 인덱스가 드디어 100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덕분에 달러로 거래되는 상품 시장 들썩였는데요. 먼저 국제유가가 상승세 이어가면서 3개월 내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WTI 배럴당 76달러까지 올라왔고요. 달러와 가치가 하락하자 금, 은, 구리 가격도 모두 오름세였습니다. 금 가격 함께 보실까요? 금이 0.1% 그리고 은과 구리는 2%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국채금리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2년물 통화정책에 가장 민감하죠. 4.6%대까지 내려왔습니다. 또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오전 8시 기준 3,99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글로벌 증시 이어서 해외 기업 소식 글로벌 비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가 인도로 핸들을 돌리고 있습니다. 연간 50만 대 규모의 전기차 공장 설립을 논의 중이라는데요. 이 로이터 통신의 보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로이터는 인도 현지 언론 타임즈 오브 인디아를 인용해 현재 테슬라 측이 공장 신설안을 제안한 상태로 인도 상공산업부가 협상을 주도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정부 소식통은 테슬라가 야심찬 계획을 갖고 정부를 찾아왔다며 현지 제조와 수출 모두 관련돼 있기 때문에 이번 논의가 긍정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투자 논의는 머스크 CEO가 지난달 모디 총리를 만난 뒤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당시 머스크는 모디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조만간 인도에도 테슬라 공장을 짓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이에 앞서 지난 5월에도 테슬라 공급망 부문 수석임원인 칸 부디라즈 등이 대표단이 인도를 방문해 정부 관료들을 만나 전기차 및 배터리 생산 공장 설립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그간 수입 관세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고착 상태에 빠졌었는데 일단 팔아보고 결정하겠다던 머스크가 고집을 꺾고 계속해서 러브콜을 보내는 건 생산 수출 기지 다변화 이슈 때문이겠죠. 한 소식통은 테슬라가 인도 태평양 지역 국가에 전기차를 수출할 계획이라며 사측은 인도를 수출 기지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언급했는데요. 메이드 인 인디아 테슬라가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3억 7천만 개, 그야말로 대박이었습니다. 불과 이틀 동안 아마존 프라임데이 행사에서 팔린 제품 개수인데요. 굳게 닫혔던 지갑이 활짝 열리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판매량이 20%나 늘었는데 어도비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행사 기간 미국에서 온라인 판매 매출은 127억 달러, 우리 돈 16조 원을 넘어선 것으로 기록됐고 주문당 평균 지출도 53달러 초반에서 57달러 가까이로 뛰었습니다. 기존 프라임데이가 여름 휴가 시즌에 맞춰 소비를 환기시키는 행사였다면 올해는 할인율을 대폭 늘리면서 소비자의 절약 수요에 초점을 맞춰 잭팟을 터뜨렸는데요. 이 소식에 아마존의 주가 역시 3% 가까이 뛰었습니다. 고심에 빠진 디즈니가 만장일치로 밥 아이거 CEO의 임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이언맨으로 잘 알려진 대표 프랜차이즈 마블 스튜디오까지 손보는 대대적인 긴축 모드에 들어가기로 했는데요. 아이거 CEO는 영화 제작력을 늘렸을 뿐만이 아니라 TV 시리즈도 많이 만들게 되면서 집중력이 떨어졌고 그것이 다른 어떤 것보다 더 큰 실패의 원인이 됐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스포츠 채널 ESPN에 대해서는 유지하는 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점이 문제다라고 지적하면서 전략적 파트너를 찾는 것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으로 임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CNBC는 아이거시오의 발언들을 종합해봤을 때 기존 케이블 TV 채널 사업을 매각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이어 사업 콘텐츠까지 한 발 물러서며 더욱 허리띠를 바짝 조이는 모습이네요. 중국 화웨이가 자체 반도체 설계 기술을 활용해 5G 스마트폰을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복수의 중국 스마트폰 리서치 기업을 인용해 화웨이가 이른바 자력갱생 전략을 택했다며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화웨이가 미국의 블랙리스트에 오른 지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한때 5천만 대가 넘는 스마트폰을 출하해 세계 1위 자리에 오르기도 하면서 애플과 삼성전자와 경쟁하기도 했지만 미국의 고강도 제재에 이제는 순위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나마 중국 현지에서 애국 마케팅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지만 최근 미국이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려는 디리스킹 압박을 키우고 있어 이 같은 내수 전략도 고비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이자 홀로서기 전략을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미국의 6월 소비자 물가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도 둔화됐습니다.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빠르게 하락하면서 연준의 긴축이 막바지에 다다를 것이라는 전망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네,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I think it's too early to judge, and Steve has heard me say this more than once. It's really too early to say that we've to declare victory on inflation. This month of data is very positive. I hope it's part of a downward trend in inflation, but I am in a wait and see mode on that because I remain resolute to bring inflation down to 2%. We can't just, hold out hope that lags are going to solve all our problems, which is why we have to remain resolute to do enough, bring the rate up to a sufficiently restrictive place, and then hold that rate for the time it takes to bring inflation clearly back down to 2%. 중국의 경제 악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내수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수출과 해외 투자는 급감했습니다. 윤재 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윤 기자, 지금 중국 수출 상황이 매우 안 좋다면서요? 네, 내수도 안 좋다는 얘기 계속 들려왔는데 예. 수출도 발표된 내용을 보면요. 6월 수출액이 코로나19 초기 때, 그러니까 3년 전 수준으로 돌아갔습니다. 중국 세관 당국에 따르면 6월 수출액이 우리나라 돈으로 364조 원 정도인데요.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하면 12.4%나 줄었습니다. 2020년 2월 이후 3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중국 수출이 사실 지난해 10월부터 좀 마이너스를 달렸었는데요. 올해 3월에 잠시 반등을 하는가 싶었는데 결국 금세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고 지난달에는 두 자릿수가 감소를 한 겁니다. 특히 대미 수출액은 11개월 연속 감소를 했고 지난달에 23.73%나 줄었습니다. 아무래도 미중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또 미국 내 소비가 서비스 분야로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상품 수요가 줄어든 것도 원인 중 하나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충격적인 추이입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규제, 수출 통제 이렇게 중국 견제에 나서다 보니까 이게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네, 중국의 수출이 꺾인 거는 세계적인 어쨌든 경기 둔화 흐름 네.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 미국 때문이라고 딱 콕 집어 얘기를 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밖에 볼 수가 없겠는데요. 더 큰 문제는 중국의 해외 투자액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중국 경제는 사실 크게 내수와 그리고 해외로부터 적극적인 투자를 받는 이 직접 투자 두 가지로 경제가 굴러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시장조사 업체에 따르면 중국 내 외국인 직접 투자 금액이 올해 1분기 25조 원 정도에 그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투자액과 비교를 하면 5분의 1이 급감한 겁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중국 경제 핵심 엔진이 꺼지고 있다 이렇게 좀 강하게 여러 가지 설명하면서 중국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 중국이 미국하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또 유럽 연합을 비롯해서 서방 국가와도 좀 대립하는 분위기인데 아무래도 대외 투자 유치가 좀 경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중국의 내부적으로는 중국
중국 당국이 나서서 3년 만에 재개방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경을 재개방하면서 결국 중국의 투자에 해로 삼고 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동시에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어쨌든 중국이 미국과 갈등을 겪는 상황이고 국가 안보의 위협을 차단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함께 가다 보니까 결국 국가안보 의제 그리고 정부 지자체의 외자 유치 노력이 좀 충돌을 하면서 결국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중국이 그렇다면 결국 내수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이 좀처럼 반등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제로 코로나 그리고 리오프닝 효과가 예상보다 더딘 상황이고 돈을 많이 풀어서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부동산이 살아나지 않으면서 전반적인 경제 흐름을 둔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뭐 민간 기업들한테 좀 기대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그렇다 보니까 중국 당국이 예. 어쩔 수 없이 또 빅테크에 결국에는 예. 큰 대규모 기업에 손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규제를 한창 하던 것과 결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이유인데요. 알리바바 등 중국 거대 정보 기술 기업의 고강도 채찍을 휘둘렀죠. 최근에 마인도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좀 규제가 풀어지지 않느냐 기대감이 있었는데 다시 역시나 중국 당국이 최근 손을 내밀고 있습니다. 사실 그 대만 중앙통신사 분석에 따르면 이 중국 당국이 그간 2년간 중국의 빅테크 기업을 때리기를 하면서 중국의 대규모 플랫폼 기업 5대 기업을 기준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 1,400조 원이 증발했다고 합니다. 중국 경제로선 타격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경제 회복이 시급해진 중국이 결국 빅테크 규제에 대해서 작년 말쯤부터 철회의 움직임을 보였고 최근에는 중국의 2인자죠. 리창 국무원 총리가 알리바바를 비롯해서 뭐 틱톡과 비슷한 SNS 플랫폼 기업들을 한자리에 모여서 격려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사실상 빅테크 규제에 대한 종료를 알린 셈입니다. 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어제 시장 좋았습니다. 올라가는 섹터도 많고 급등하는 종목들도 다양한 하루였어요. 오늘의 키워드는 그룹주에 쏠린 눈입니다. 워낙 여러 가지 섹터에서 상승 종목들이 나왔습니다만 특히 셀트리온과 에코프로, 포스코 같은 그룹주들과 그 계열사들의 주가가 모두 오른 날이었습니다. 그럼 시장 복귀하면서 그룹주들 중심으로 이슈 풀어가겠습니다. 지수가 3거래일 연속 동반 상승했습니다. 코스피가 다시 2,600선을 바라보고 있죠. 0.64%, 16.51포인트 올라서 2,591.23포인트였고요. 코스닥도 이제 900선이 코앞입니다. 1.5%, 13.19% 상승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자금이 한 달 만에 3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유가 증권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동반 강세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외국인이 2,156억 원, 기관이 5,082억 원 순매수했고 반면 개인은 7,191억 원 대량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외국인은 순매수 1,802억 원 매수 우위였고요. 반면에 개인이 1,487억 원, 기관이 298억 원 동반 매도했습니다. 어제 환율이 급락하면서 외국인 자금 유입에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14원 70전 떨어지며 1,274원에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6월 CPI 발표에 달러가 약세를 보인 데다 한국은행 금통위 금리 동결 결정으로 불확실성이 해소된 영향도 있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실적 기대감이 높은 종목들 주가가 올랐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반년 만에 수주 2조 원 달성 소식에 3거래일 연속 강세였죠. 보시면 2.47% 올라서 종가 74만 8천 원이었고요.
삼성 SDI가 실적 기대감에 3.7% 오르며 71만 5천 원의 장을 마친 가운데 LG화학이 2.6%, 포스코홀딩스가 3.35% 강세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강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9% 올라 종가 28만 1,500원, 에코프로가 3.91% 오르며 95만 6천 원의 장을 마쳤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31%, 셀트리온 제약이 9.89% 상승했습니다. 또 포스코 DX가 17.44% 급등하면서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반면 LNF는 3.87%, JYP엔터 2.15% 하락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와 제약 바이오 그리고 원전 업종이 강했습니다. 반도체 업종은 앞서 마감한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의 급등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상승하자 영향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HBM 수혜주로 거론되는 한미 반도체가 상한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종가 보시면 한미 반도체 상한가 경신했는데요. 마감가 확인하겠습니다. 41,200원의 장을 마쳤고요. RF세미 역시 상한가 경신하며 종가 18,530원. 그 밖에 제우스가 18.58%, 제너셈이 13.3%, 미래반도체가 13.2% 올랐습니다. 또 한국과 폴란드 정상회담이 이뤄지는 가운데 이제 폴란드 원전에 대한 이슈도 부각이 됐는데요. 그러면서 원전주에서는 BHI가 상한가를 경신했습니다. 종가는 11,160원이었습니다.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주도주로 제약 바이오 섹터가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약 바이오주 급등의 주요한 요인은 바로 셀트리온 3사의 합병 이슈였습니다. 셀트리온 그룹이 합병 주관사로 미래에셋 증권을 선정하며 합병 절차에 본격 돌입했습니다. 이르면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합병 이슈가 불거진 그제와 어제 이 거래일 동안에 셀트리온이 6%대,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8%, 셀트리온 제약이 23.8% 상승했습니다. 특히 셀트리온 제약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빠르게 반영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 셀트리온 자체가 되는 거니까 셀트리온 제약 입장에서는 기업 가치가 더 상승하게 되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주가가 더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셀트리온이 2020년 고점 대비해서 현재 주가가 한 60% 정도 빠진 상황인데요. 과연 이번 합병 이슈로 셀트리온 그룹주에 볕이 들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셀트리온이 2.3% 올랐습니다. 종가 15만 6천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종가 6만 6,500원이었고요. 셀트리온 제약은 8만 7,800원에 장을 마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에코프로 그룹주 이슈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2분기 어닝 쇼크 발표 이후에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에코프로가 8월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높다는 증권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신한투자증권은 에코프로와 하나오션, JYP엔터, 그리고 금양 이렇게 4종목의 MSCI 신규 편입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요. 이 중에 시가총액과 유동시가총액 기준으로 기준을 크게 상회하는 에코프로와 하나오션은 안정적인 편입을 예상했습니다. 지수로 편입이 되면 지수를 추종하는 상장 지수 펀드 같은 패시브 펀드를 통해서 상당 규모의 외국인 투자금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12일 기준으로 에코프로가 MSCI 지수에 편입하게 되면 패시브 자금으로 1조 1,600억 원이 들어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어제 에코프로가 이 소식에 3.91% 강세를 나타냈고요. 에코프로비엠도 0.9% 올랐고 에코프로 HA는 보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스코 그룹주입니다. 포스코가 2030년까지 매출 100조 원이라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한 이후에 포스코 계열사들의 주가 역시도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이 포스코 DX의 상승세가 눈에 띕니다. 포스코 DX는 IT 서비스와 시스템 엔지니어링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이후에 주가가 연일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3일 동안에 60% 가까이 폭등을 하면서 어제는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는데요. 회사 측에선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폭등을 하는 건 앞서서 포스코 퓨처엠 사례 때문입니다.
지난 2019년에 포스코그룹의 계열사인 포스코퓨처햄이 코스피로 이전 상장한 이후에 현재까지 주가가 7배 넘게 뛰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DX도 이전 상장을 할 경우에 주가 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증권가에서도 포스코 DX에 대해서 긍정적인 뷰를 갖고 있습니다. KB증권은 단연간의 실적 개선이 예상되는 구조적 성장 초입 단계라며 이를 고려하면 그동안 발목을 잡아왔던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디스카운트 요인은 점진적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습니다. 여기까지 전일장 복귀하면서 시장의 눈길을 끌었던 그룹주들 이슈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오늘도 머니쇼와 함께 대응하세요. 네, 현재 시각 8시 26분 지나갑니다. 요즘 시장 힘이 생각보다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게 코스피도 2,600선 눈앞에 두고 있고 네. 간밤 뉴욕 증시도 지금 물가 지수들이 어쨌건 상승세가 둔화되니까 좀 환호하는 모습이에요. 다 투자자들 심리도 많이 좋아지고요. 그러니까요. 뭐 앞서 이렇게 또 소개도 되었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다 확인하셨겠지만 어떻게 0.1% 한 달 사이에 0.1%야 우리가 수시로 보는 지표인데 1년 전 대비 뭐 0.1% 네네. 상승에 그쳤다. 그리고 지금 뭐 중국 같은 경우는 PPI가 뭐 전년비 마이너스 5.4% 이런 상황이니까 지금 인플레 얘기하는 게 맞아 할 정도로 뭐 그런 상황이 되긴 됐습니다. 이제 6월까지의 수치하고 이제 7, 8월 가서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이 있겠으나 지금은 현재까지는 어쨌거나 그동안 인플레 뭐 연준이 긴축했으니 거기에 반하는 재료니까 시장은 예. 환호할 만하고 긴축 종류 기대감이 커지는 그런 거죠. 커지는 거고 이 와중에 이제 월가에서도 이렇게 강세장 전망을 연초에 했던 사람들 중에 스스로가 많이 놀랜대요. 와, 이 정도까지 이 강할 정도까지는 줄이야. 강할 줄 몰랐다. 뭐 그 정도까지 분위기랍니다. 그래요. 네. 자, 그럼 오늘 YG 경제연구소 차용주 소장님과 시장 얘기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네. 아니 뭐 CPI 또 PPI까지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조금씩 잡히고 있다는 신호들이 나올 줄이야. 네, 그렇죠. 예. 숫자들이 어쨌든 긍정적으로 나오곤 네. 있습니다. 뭐 CPI도 그렇고 PPI도.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시청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제로에서 작년 6월에 9%가 올랐고 올해 이제 3%가 올랐고 이 개념이 아니고요. 전년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작년 6월에 몇 프로 올랐죠? CPI가 무려 9%가 올랐습니다. 9% 올랐었죠. 그러니까 9%가 오른 거에 지금 3%가 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그래서 게 어제 저희끼리 얘기했던 그 엽기적 효과라는 예, 게 그 엽기적, 예. 그 기저 효과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제로 베이스에서 이렇게 선들이 거진 게 아니라 예. 작년에 9%나 올랐으니까 올해 3% 오른 게 어떻게 보면 뭐 그렇게 급격히 떨어졌다라기보다는 작년에 9%나 올랐으니까 올해 3% 오른 게 다행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상승세가 둔화된 거죠. 예. 예. 그게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일단은 물가가 좀 잡히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보면 매우 긍정적이죠. 더군다나 CPI 하나만 볼 게 아니라 PPI까지 보게 된다라면 생산과 소비가 모두가 다 물가가 안 오른다라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안타까운 것은 근원 CPI가 여전히 좀 강하고 좀 견조하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고 이 근원 CPI 때문에 이번에 7월 달에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월가에서 이견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그 뒤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한 것들은 월가에서는 이미 벌써 금리를 통해서 추가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좀 나타내고 있는 거고 하지만 여전히 연준의 이제 위원들께서는 긴장을 놓치지 마라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거의 이제 목전에 다 온 것 같습니다. 이렇게 CPI, PPI라든지 드디어 연준이 바랬던 수치가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면에 있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우리가 좀 볼 수 있고, 또 한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마무리되고 피봇이 오는 속도가 빨라질 수도 있다라는 측면이죠. 여러분들 이제 제가 그 올 초만 하더라도 피봇은 내년 정도에 있을 것이다라고 계속해서 언급을 좀 드려왔었던 부분들인데, 요즘에 이제 또 미국의 그 상황들을 보면 최근에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드노믹스라는 단어를 2년 만에 다시 꺼냈습니다. 자, 이거 봐라. 내가 2년 전부터 준비해놓은 바이드노믹스 때문에 지금 물가가 잡히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이제 내년 11월에 있는 미국 대선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금리가 올라갈 때 대선이 치러졌을 때 정권을 잡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금리가 떨어지는 기간이라든지 금리가 낮은 기간에 선거를 하게 되면 여당이 승리한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제 내피셜이긴 합니다만, 이제 내년 11월 전에 금리 인하 기조는 시작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된다라면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가도에 청신호가 커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이런 정치적인 일정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해 한 차례 혹은 두 차례까지 올린다 하더라도 이것이 꺾어지는 속도가 과거보다는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는 정치 일정까지 감안하게 된다라면 현재 뉴욕 증시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 충분히 즐길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내년에 가서 꼭 뭐 선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준이 금리를 내릴 것이다. 그 연준이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점도표를 통해서. 맞습니다. 내년에는 어쨌거나 금리를 내리는 자기들이 찍어놨는 5.5, 5.75에서부터 한 100bp. 그러려면 25bp로는 4번 내려야 되고, 맞습니다. 50bp 하면 2번 내려야 되는데 뭐 예고는 돼 있는 거고, 그 내리는 것이 연준이 금리를 내리는 상황이 왔는 것이 인플레가 잡혔고 뭐 이런 상황이라서 하는 건지, 아니면 과거에 늘 그랬듯이 갑자기 시장에 또 시커먼 백조가 나타나서 화들짝 놀라가지고 또 허겁지겁 또 금리를 낮추는 상황이 될지, 그거는 이제 퀘스천 마크죠.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공통적으로 이제 금리를 낮출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장에서는 또 한 가지 특징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경기 사이클로서 시장을 보는 방법들이 있죠. 그건 이제 전통적인 방법들이고, 올해 이제 시장에 대해서 조금 올라가기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던 분들의 근거는 경제 지표들이었죠. 예. 다양한 경제 지표들을 놓고 보면 증시가 올라갈 만한 요소들을 설명하기는 어려웠던 것들이 사실이고, 그분들 증시가 올라왔다고 해서 그분들의 논리가 잘못됐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그들이 보는 방식과 시장이 보는 건 달랐다는, 시장은 여전히 신산업에 보고 있는 거죠. 인공지능이라든지 신산업에 보는데 이건 경제 지표에 나타나는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특히 과거에 있었던 경제 지표들에 나타났던 건 아니기 때문에 한 가지만 고집해서 시장을 보면 안 되죠. 물론 이제 시장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다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경제 지표는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의 부담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고요. 근데 이제 이 부담감마저 풀려버리고 있는 상황, 여기에 이제 신산업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확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현재 뉴욕 증시라든지 국내 증시가 화랑세를 타고 있는 중요한 이유가 아니겠나,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다 고용 시장이 또 굉장히 탄탄하단 말이죠. 네. 그 이전에 나온 뭐 실업률 지표도 굉장히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감소 추세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고용이 꺼지지가 않고 있는 거죠. 지금 이제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드노믹스를 이제 내세웠던 것들이 결국 고용에 이제 집중을 하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미국의 생산 기지가 별로 이제 공동화 현상이 벌어졌었던 거죠. 과거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미국산 제품들이 이제 미국 내 생산했던 것들이 이제 중국으로 간다라든지 이제 다양한 나라로 퍼지다 보니까 미국의 이제 고용 문제가 이제 대두가 됐고, 그것 때문에 만들어낸 게 IR법이라든지 칩스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결국 미국에다 공장을 지으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인프라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 효과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상대적으로 나타났던 게 이번에 근원 CPI와 미국의 고용 상태를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근원 CPI에서 가장 많이 올랐던 게 주택 가격이고요. 네네. 그다음에 식료품 가격, 그다음에 이제 교통비 이런 것들이 많이 이번에 근원 CPI를 올리는 모습들이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 많은 미국 분들이 고용이 된 상태에서 교통비를 쓰고 외식을 하고 집을 렌트를 하고 이런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맞닿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이제 근원 CPI가 나왔을 때만 하더라도 미국 고용이 탄탄할 것이야라고 충분히 예상이 가능했었던 부분들이고, 이런 것들이 눈으로 확인되고 있다라고 보니까 미국 경제가 굉장히 탄탄한 거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그 일부 연준 위원들이 이제 베이지북을 통해서도 각 그 주마다 고용이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베이지북은 뭐냐면 미국의 이제 그 각 주마다 은행들이 있는데 그 은행들이 우리 주는 어떻다라는 것들을 모아놓은 하나의 보고서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의 각 주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거대한 땅덩어니까 서부와 동부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어떤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게 베이지북인데 베이지북이 이제 지난주에 발표가 됐죠. 거기에 나온 것들을 보면 각 주마다 고용이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미국은 굉장히 탄탄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지금 미국이 주가 상승세가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 침체 이슈는 물 건너간 건가요? 현재로서는 지금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들은 뭐 어느 정도는 이제 시장에서는 조금 네. 사라졌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요. 최근에 이제 엊그제 엊그제만 하더라도 뭐 경기 침체 온다, 하반기에 온다 이렇게 분석하는 전문가들 굉장히 많았는데. 뭐 그건 네. 어떻게 경기 지표만 보면 좀 그렇지만 지표로만 보면 과거에는 이랬을 때 경제 침체가 온 경우가 많았었죠. 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그건 아니죠. 더군다나 이제 그 바이드노믹스를 발표했을 때 백악관 대변인과 기자의 설전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 바이든이 돈을 풀어서 지금 인플레가 온 거고 당시들이 인플레를 잡았던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데 인플레 상황은 코로나 상황이었고 글로벌이 다 똑같았던 상황이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이걸 안정화시켰던 것은 결국 미국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근저에는 금리 인상도 있었습니다만 다양한 미국의 어떤 고용 상황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굉장히 탄탄한 거고 우리나라도 지금 뭐 일부 중국과 연계된 산업에 대해서는 조금 침체 우려감들이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거는 10년 전에는 그런 중국의 침체에 관련된 지표들이 나오면 철강이라든지 석유화학들 지표가 나오면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었죠.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 동력은 뭐죠? 거기서 벗어났죠.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엔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 경기를 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도식적으로 과거엔 이랬으니까 현재도 이럴 것이다라고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조금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기야 뭐 시장이란 것이 그리고 또 시장을 사후적으로 설명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늘 그렇죠. 이러다가 오늘 밤에 혹시라도 급락 오면 월요일 날은 또 경기 침체 우려로 또 시장이 뭐 이러면은 또 그렇게 또 써요. 또 월가 애들도 그렇게 쓰는데 지금이야 그럴 일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봤을 때 장 부러지게 하겠나 싶기도 합니다만 근데 요즘 보면은 어제 저는 그 가상화폐 잘 안 봅니다만 하도 화들짝 리플 하루에 98%, 96%를 뛰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비트코인도 최근에 또 많이 올라왔어요. 예. 그래 보니까 무슨 그게 재료가 하나 있긴 있었더만요. 이게 SEC에서 증권거래위원회에서 뭐 리플랩스인가 하는 거기에 소송을 해서 이게 정권이냐 아니냐 하는 거 갖고 소송을 길게 끌었는데 법원 측에서는 어쨌거나 SEC에 손을 들기보다는 이쪽 가상화폐 쪽 업계에 손을 들어줬더니 장중에 90 몇 프로를 뛰고 전일 대비 70 몇 프로를 끝나네요. 그거다 막 코인베이스도 25% 가까이 뛰고 뭐가 떴다 싶으면 그냥 와글와글.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결이 좀 다르다고 봅니다. 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제도권을 들어오려고 노력들을 많이 했죠. 제도권 인정해달라는 건데 제도권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코인들만의 세상인 것 같아요. 저는 이 코인과 주식시장은 좀 결이 좀 다르다라고 봅니다. 제가 봐서는 별 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여기 뭐 코인이다 보니까 하루에 96%도 되지만 뭐 하나 떴다 싶으면 그냥 우습게 상한가 가버리고 한 2, 3일 더 땡겼다가 그러고 나서 또 얘기 없으면 그냥 푹 꺼지고 아까 보셨지만 스트레이트 갖고 저거 이번에 한 3일 갔나요? 3일도 못 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EPS라는 것이 빠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단지 기대감으로 올라간 주식들하고 저는 코인은 똑같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 동의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이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뭐 서로 간에 어떤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들은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주식 시장은 EPS를 기반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런 건 결이 좀 어차피 다양한 참여 주체들이 있기 때문에 다르긴 합니다만 어쨌든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쪽 제도권으로 인정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제 서서히 이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급등락이라는 것은 긍정적인 요소도 있지만 부정적인 요소도 분명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완화시키려는 노력들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과정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어닝 시즌이니까 기업들 실적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델타항공 실적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줄줄이 뭐 JP모건이라든지 웰스파고, 시티그룹 금융주들 실적도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굉장히 뭐 좋게 나오겠죠. 어쨌든 주식시장이 좀 좋았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은행
소비, 빅테크 이제 이런 순으로 이제 그 얘기들이 이제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CPI라든지 PPI 우리가 이제 얘기했다시피 그렇게 중요성이라는 건 상대적으로 좀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시야는 이제 경제 지표보다는 기업 실적으로 이제 옮겨갈 수밖에 없겠죠. 우리나라도 이미 시작이 됐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LG전자의 잠정 실적, 에코프로그룹의 잠정 실적 이런 것들이 나타났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니까 이 실적에 따라서 이제는 업종도 움직일 수 있고 또 하나 실적에 따라서 이제 업종 내에서 종목별로 차별화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실적에 대한 2분기 가이던스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실적 2분기에 대해서 일부 업종들에 대해서는 실적 기대감이 높았던 것들이 사실이죠. 그거 대표적인 게 저는 조선 엔터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반도체하고 2차전지는 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조선 엔터 같은 경우 그리고 자동차 이런 것들은 실적이 좋을 것으로 봤죠. 화장품도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좀 잘 나와줘야 됩니다. 당연히 실적이 좋을 걸로 봤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실적이 좀 못 나온다? 그러면 주가 변동성이 좀 커질 수가 있겠죠. 자, 반도체와 2차전지를 제가 따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거는 2분기 실적이 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는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 지금 반도체는 HBM이라든지 미래에 대한 어떤 부분들, 2차전지는 2025년서부터 2030년까지에 대한 밸류를 땡겨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2분기, 3분기 하나하나 보고 들어가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따라서 그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충분히 감안이 가능한 부분들이다라고 업종별로 이번 2분기에는 우리가 봐야 될 뷰포인트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 하지만 최근에 이제 증권사들 리포트들을 저는 굉장히 좀 중요시 봐야 되는 시점인데 삼성전기라든지 아니면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주가가 상당히 좀 낮은 수준에서 리포트들이 이제는 주가가 올라갈 만한 요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사공장에 대한 실적이 3분기부터 잡히는데 이게 이제 전체 매출의 4분의 1이 업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삼성전기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휴대폰 기판으로 봤는데 거기에 대한 매출은 크지만 영업이익 비중은 오히려 우리가 그 반도체 패키징 기판에 대한 부분들이 영업이익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과거 LG화학과 똑같은 경우죠.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2, 3일 동안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면 기대하지 않았었던 종목들에 대해서 갑자기 주가 퍼포먼스를 보일 가능성에 대한 것들 이건 어떻게 보면 투자자분들이 원하시는 거죠. 올라가는 거 지금 내가 따라 사야 되라기보다는 안 오른 것 중에서 오른 것 좀 추천해줘라는 분들에서 본다라면 지금 최근에 리포트들 중에서 그러한 보석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다는 측면도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의 하나의 모습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뭐 요즘 같은 장에서 이거저거 따지면 따질수록 많이 따지는 사람이 수익률은 안 좋습니다만 저 같은 사람. 네. 이 우리 정민 앵커 언급하신 델타항공만 하도 참 재밌는 게 네. 어제 실적이 놀라워요. 이게 지금 2분기 순이익이 18억 3천만 달러 대단한데 이게 전년 1년 전에 7억 3,500만 달러니까 2배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게 무슨 코로나 이전 수준이다가 아니고 2013년 4분기 이후 최대 분기 이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한 3. 몇 프로 시작했다가 플러스로 시작했다가 마이너스 0.5%로 해서 차트 보면은 뭐 조금 무시무시한 게 나오는데 6월 달에 30% 올랐거든요. 이 종목이. 막상 실적 나오니까 또 이러는 거라. 그래서 주식에서 제일 무서운 말이 선반영이에요. 맞습니다. 그게 그런 겁니다.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이번에 실적이 좋았는데 주가가 왜 빠져라는 게 30%가 이미 반영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엔터라든지 우리 이제 조선 화장품은 이미 실적 좋은 거 반영해버렸잖아요. 네. 실적이 안 좋은, 그러니까 1분기 실적이 안 좋았는데 2분기 실적이 좋을 거라 반영했기 때문에 이건 실적이 잘 나와줘야 그나마 주가가 버티는 거고 실적이 흔들리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개념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델타도 실적이 잘 나온 건데 이미 반영된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야 실적 좋은데 왜 빠져? 실적 볼 필요 없어. 이렇게 본다라는 것은 그거는 너무 그냥 한쪽 면만 잘라서 보신 게 아닌가 그렇죠. 그렇게 설명이 가능한 거죠. 네. 그리고 많은 투자자분들이 좀 궁금해할 수 있는 상황 중에 하나가 이제 그동안 올라왔던 섹터들이 있잖아요. 뭐 네.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이게 더 갈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미증시 쪽에서는 간밤에 엔비디아도 폭등을 했고 네. 또 테슬라도 다시 또 올라갔단 말이죠. 그러면 네. 국내 증시에서도 뭐 최근에 2차 전지 아직도 여전히 개인 투자들이 좀 좋아하는 섹터기도 하고 이런 섹터가 더 갈 수 있는지도 좀 궁금해지거든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지금 수급 논리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안 간다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간다라고 간다라는 쪽에 오히려 무게 중심이 쏠리는 거죠. 그렇지만 2차 전지에서 보면 우리가 좀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죠. 불편한 진실이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금양, 포스코 그룹을 제외한 2차 전지를 못 가고 있습니다.
그렇더라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한 불편한 지식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2차 전지가 다 간다라고 지금 뭐 언급해서는 조심스럽다라는 거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 금양, 그다음에 포스코 그룹주를 제외한 2차 전지는 과거보다 많이 이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쏠림 현상을 보셔야 될 거예요. 2차 전지의 미래는 밝아요. 2차 전지의 미래는 밝고 이게 긍정적이지만 주가가 어느 정도 선반영돼 있느냐라고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일부 종목들은 조금 뭐 시간이 필요한 상황들이 돼버렸고 여전히 이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시장에 강한 매수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수급 논리로 저는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 뭐 에코프로라든지 금양 같은 경우는 이제 MSCI 그 지수 편입에 대한 가능성이 좀 있는 거죠. 한 가지 오해가 MSCI 지수로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은 기업의 우량도를 따지는 게 아닙니다. 단지 기업의 시가총액을 따지는 거고요. 시가총액이 높은 주식들에 대해서 MSCI에 들어간다라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8월까지는 수급이 붙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좀 보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쏠림 현상은 계속해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8월까지는 이제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죠. 8월까지 예상을 한다라면 서서히 그 전에 이제 빠져나오신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건 어쨌든 여러분들 종합적으로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2차전지가 좋아서 에코프로가 간다. 뭐 그것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근데 왜 다른 것들은 못 가죠? 그거에 대한 설명도 같이 있어야 된다는 면에 있어서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반도체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HBM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라는 것들을 거듭 밝히고 있죠.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지금 퍼포먼스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반도체죠.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들어가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지금 어제 같은 경우 이제 한미 반도체가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반도체주들에 대한 중장기적인 전망은 여전히 밝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참 MSCI 얘기하다 보니까 그것도 떠오르네요. 그 유명한 신풍제약도 갑자기 후다닥 주가 뛰면서 시총 커지면서 MSCI 들어갔다가 이 꼴 났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MSCI는 뭐 좌우지간 그때 이후로 단기 급등 종목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편입 신사 좀 유보하는 그런 제도도 만들었다니까 한번 추이를 한번 보시죠. 네, 예. 예, 볼만하고. 그리고 아까 우리 장현재 캐스터가 그룹주에 쏠린 눈 이렇게 키워드를 네. 뽑았어요. 셀트리온이 이제 지금 또 화제가 되고 합병 있는데 이슈. 지금 얘기인즉슨 그러면 셀트리온 제약, 헬스케어 세 개를 갖다가 한 회사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유는요? 지금 얘기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네. 그룹 이제 회사 내 시너지 효과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집중해서 지약을 발행하겠다라는 이유죠. 근데 이 회사가 원래 이게 각각 있었던 회사가 아닙니다. 원래 한 몸이었습니다. 원래 한 몸에다 쪼갰잖아요. 원래 한 몸이었는데 특화시켜서 더 잘하겠다라고 해서 쪼개놨었던 겁니다. 이제 왜 또 다시 또 합병? 합치하는 이제 거예요? 다시 합쳐서 또 열심히 해보겠다라는 겁니다. 완전 트랜스포머네. 뭐 모르겠습니다. 이제 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회사가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한 가지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 이제 나온 건 없습니다. 일단 네. 주관사가 정해졌고 빠르면 이제 올해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측면이죠. 여러 가지 보는 것들이 있죠. 근데 한 가지 지금 이제 셀트리온 그룹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들이 자사주를 빠르게 의례적으로 매수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보통 이제 자사주를 매수할 때 3개월 정도 시간을 두거든요. 네. 근데 한 달 사이에 자사주를 이제 세 회사가 다 공이 매수를 빠르게 끝냈다라는 거죠. 합병에 대한 보고서를 내면 보고서 내기 한 달 전엔 자사주 취득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를 빠르게 이제 보유를 하고 있겠다라는 거죠. 근데 자사주는 뭐죠? 결국 뭐 주주들의 돈이긴 합니다만 뭐 학교들 보면 회사에 이제 내 있는 내부 유보금을 가지고 자사주를 사기 때문에 이게 뭐 대주주는 내 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고 주주분들은 뭐 예. 내 돈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뭐 그런 부분들인데 어찌 됐든 이 자사주는 그러면 합병 과정에 있어서 서로 이제 비율을 따질 때 누구 편이냐? 대주주 편이 돼 버립니다. 개인 편이 돼버리는 게 아니고 대주주 편이 돼버리고 만약에 합병 과정에서 신주를 발행하게 된다? 그러면 자사주에서도 신주를 또 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주주에 대한 어떤 지배력을 강화할 때 자사주 소위 저희가 이제 자사주 매직이라고 그래서 자사주를 이제 활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어찌됐든 지금 셀트리온 3사가 자사주를 빠르게 그것도 대량으로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형태를 놓고 본다라면 의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비율로 합병을 하는지도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봤을 때는 약간의 조금 이게 주주 친화적으로 합병할 것이냐 대주주 친화적으로 합병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고민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지금 뭐 양시장 좀 상승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피가 2,600선 이제 오늘도 네. 다시 좀 탈환할 걸로 보이는데
수급적으로 봤을 때 어떨까요? 사실 이제 메이저 수급 주체들 특히 외국인이 또 어느 정도 사줘야 이게 시장이 계속해서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뭐 사실 어제 저희 얘기했습니다만 최근에 환율하고 뭐 외국인 수급하고 꼭 연관지어서 생각해볼 필요는 없다고는 했습니다만 달러 인덱스가 지금 네. 100을 하회했기 때문에 이건 또 호재로 그래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은 들고요. 우리가 호재 요소는 호재로 봐야죠. 단지 이제 네. 거기에 외국인들이 반응하냐 안 하냐는 별개이지만 우리가 지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호재고 언제든지 외국인들이 이러네 하고 현타가 와가지고 확 매수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근거는 아니겠습니까? 살려고 봤더니 환율이 때문에 못 사. 이거보다는 훨씬 좋은 상황이죠. 안타까운 것은 이제 삼성전자 중심으로 쏠림 현상들이 좀 나타난다라는 부분들 이 부분이 좀 안타깝지만 최근에 여러분들 시장을 잘 보시면 미묘한 아주 변화가 있습니다. 그 지난 화요일부터 일어났던 변화인데요. 지난 화요일날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면서 주식시장이 굉장히 좋았죠. 굉장히 이제 화요일날 좋았고 그대로 이제 주가가 조금 조정을 좀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화요일 이후부터 외국인과 기관들이 바닥에 있는 종목을 사는 게 몇몇 있습니다. 바닥에 있는. 네. 아모레퍼시픽. 아하.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계속 안 좋다라고 예. 얘기를 말씀을 좀 드려왔었던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지금도 왜 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근데 그날 이후부터 아모레퍼시픽을 외국인과 기관이 쌍끌이 매수하면서 주가가 V자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네카오. 이것도 외국인과 기관들이 동시에 매수를 했고 네. 그런 부분들이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삼성전기나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는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이제부터 턴한다라는 리포트가 나오면서 이번 주부터 반등을 나타냈고 네. 그다음에 외국인과 기관들이 수급이 붙으면서 바닥에서 이번 주부터 반등하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시장에서는 2차 전지, 엔터, 화장품, 반도체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시장에서 나름대로 꿈틀대고 있는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잘 보신다라면 뭐 아주 작은 종목들 말고요.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뭐 하는 회사냐라고 궁금하시지 않잖아요. 다 아시는 종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지금 반등세를 나타냈고 이것은 또 시장이 그만큼 강하다라는 요소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이제 단순하게 2,600을 반도체가 있느냐, 2차전지가 있느냐도 관심사이긴 합니다만 한쪽으로 밀어놨었던 종목들이 이렇게 수급으로 올라오고 그다음에 실적 베이스로 올라온다라고 보면 이건 단순한 게 아니죠. 시장은 생각보다는 여전히 탄탄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기야 네. 뭐 허벅지에 딱 붙는 타이트한 바지 입는 게 트렌드라고 하지만 그것도 몇 년 가다 보면 또 통 넓은 바지 한번 또 돌아오죠. 그렇죠.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이미 와이드 팬츠 유행 중이에요. 그래요? 네. 저희도 이제 뭐 소장님도 그렇고 저도 양복을 입고 있습니다. 이 남자들은 이 긴 넓어졌다 좁아졌다, 넥타이도 넓어졌다 넥타이도 좁아졌다, 넓어졌다, 좁아졌다. 이제 이것도 하여튼간에 남자들의 작은 세계에서 유행이다 이라는 돌고 도는 거죠. 예. 그렇죠. 아주 정민행크 아주 뭐 네. 험하다는 표정을 지으시네요. 아니, 타이포 보고 있었어요. 네, 지금 시각 8시 51분입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지수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코스피 현재 0.6%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606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2,600선 다시 한번 탈환할 걸로 보이고요. 코스닥 0.68%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지수 899포인트입니다. 이렇게 되면 코스닥도 900선 다시 좀 회복을 또 시도해 볼 만한 상황일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0.7%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72,300원. LG 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 예상되죠. SK하이닉스 오늘 좀 호가로 봤을 때 흐름 좋아 보이네요. 2.4% 상승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11만 6,9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0.6%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75만 3,000원. 삼성전자 우선주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삼성 SDI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LG화학이 1% 상승 예상되고요. 현대차가 0.2% 그리고 포스코홀딩스도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기아가 역시 또 상승 출발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87,900원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오늘 또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가총액 상위 종목 호가부터 보고 필에너지 쪽 호가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에코프로비엠이 오늘도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8만 1,500원 집계되고 있고요. 에코프로 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97만 6,000원. 셀트리 헬스케어 지금 합병 이슈로 인해서 계속해서 주가가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호가 흐름도 좋아 보입니다. 1%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6만 7,300원이죠. LNF는 보합 예상되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1.6%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3만 4,300원이고요. HLB도 상승 예상됩니다. 포스코 DX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 그 이슈가 있는 만큼 주가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최근 강세를 나타냈고 뭐 지금 보시다시피 시가총액 6위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지금 호가에서 1.9%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2만 5,75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1.3% 상승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펄어비스 0.5% 상승 예상되고 있는 모습이죠. 자, 필에너지 지금 호가 상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가 34,000원이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공모가의 4배까지 오늘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지금 현재 호가로 봤을 때는 13만 6천 원으로 좀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13만 6천 원. 이렇게 되면은 한 300% 급등이 되는 거예요. 한 3배가량 급등이 되는데, 자,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전지 핵심 설비 제조 기업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쏠린 수급이 또 이 필에너지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점도 어느 정도는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코스닥 신규 상장 시기가 나쁘지 않아 보이네요.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 가량 남았습니다. 시장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 흐름 괜찮아 보이는데 좋아 또, 보이네요. 예, 네, 뭐 최근에 예. 시장이 뭐 예상보다 좀 강하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또 이러한 추세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충분히 가져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제는 뭐 장중에 네. 2,602포인트 찍고 2,600 아래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오늘은 이제 2,600대 안착 시도하는 날로 보이네요. 네네. 거기다가 뭐 좌우지간 CPI, PPI 2개 겪으면서 외환시장하고 채권시장에서 아주 대규모 손절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 국채 매도 그리고 달러 롱 세력, 달러 매수 세력들이 지금 이제 한 2, 3일에 걸쳐 가지고 대거 이제 포지션 청산 나오는 게 강하게 이제 금리하고 환율에서 예. 좀 변동성 큰 저항이 나와버렸네요. 요거 이제 요 여파가 이제 이번 주말까지는 이어지는 상황이고, 그 다음 이제 호재는 물가 지표 아닌 그 다음 호재는 계속해서 아마 실적에서 찾아야 될 기업들 것 같습니다. 실적. 예. 그래요. 소장님은 오늘장 흐름 어떻게 좀 판단이 되세요? 뭐 여전히 예. 시장은 뭐 강한 흐름들 계속해서 지금 호가 상황으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예. 하이닉스가 지금 이제 HBM에 대한 이제 비공개 기자간담회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뭐 퍼포먼스 오늘 좀 봐야 되겠죠. 결국 이제 SK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이 삼각구도를 좀 같이 보셔야 되는데, 이것들이 왜 가는지 제가 한번 퀴즈를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요거 퀴즈요? 한번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시면. 지금 이제 우리가 왜 이것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왜 이것이 현재 지금 올라가느냐라는 거죠. 보통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겁니다. 음식점을 찾아갈 때 인공지능을 이제 볼 때 검색하고 내비게이션을 틀어서 가고 음식을 촬영해서 SNS에 업로드한다. 이건 뭐 우리가 일상에 쓰는 거죠. 네. 여기서 인공지능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이 몇 가지 이제 복수 선택이 가능합니다. 몇 가지나 네. 있을까요? 뭐 검색도 해야 될 것 같고 내비게이션도 해야 될 것 같고 SNS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가지가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다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가지가 전부 다 지금 인공지능이 사용합니다. 네. 우리가 검색을 할 때 포털 사이트에서 인공지능이 하는 거고요. 네네. 내비게이션도 인공지능입니다. 그다음에 음식을 촬영할 때 여러분들 지금 카메라가 지금 3개가 있죠. 이 3개가 한 장을 찍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개 찍어서. 여러 개를 찍어가지고 보정을 해서 우리한테 순간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 안에 AP라는 칩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SNS 업로드할 때도 인공지능이 들어갑니다. 이미 인공지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챗GPT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이미 인공지능은 들어와 있고요. 이것이 더욱더 영역을 확대해 간다는 거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반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반도체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계산이고 하나는 기억인데요. 우리가 이제 저런 것들을 할 때는 계산과 기억의 반도체들이 같이 들어갑니다. 예. 지금 보게 된다라면 오른쪽에 있는 게 계산이고 왼쪽에 있는 게 기억이죠. 오른쪽에 계산하는 게 뭐냐면 CPU하고 GPU입니다. 얘네들은 기억을 못하고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합니다.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음식점을 찾을 때, 자, 중국집이 어디가 좋아라고 제가 질문을 던진 거죠. 네. 이건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단기 기억. 그걸 누가 하느냐? D램과 HBM이 해주는 거고요. 이거를 근거로 해서 CPU와 GPU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문서를 작성해서 영구히 저장해라라고 하면 SSD나 랜드 플래시로 가는 거고요. 단순하게 D램과 CPU, HBM과 GPU는 전원을 끄는 순간 모든 데이터가 사라집니다. 예. 그랬다가 다시 전원을 켜면 둘이 같이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휴대폰에 들어가는 것은 AP라는 건데, 저건 조금 이제 모호하긴 합니다. 기억과 계산을 같이 하는 거고요. NPU 같은 경우도 우리가 신경망이지만 저건 아직 이제 개발되는 거고, 앞서 얘기한 카메라에 들어가는 이미지 센서, 우리가 렌즈 3개를 찍었을 때 저걸 결합해서 계산을 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들. 네. 저 이미지 센서가 지금 하는 역할들이 뭐냐면 의료용 AI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의료용 AI에서 일부 오해하시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면 병이 뭐다라고 진단해준다. 그게 의료용 AI가 아닙니다. 의료용 AI는
예를 들어서 뭐 그 폐 사진을 찍었을 때 이 사람이 폐암일 확률 이렇게 사진을 보면 이제 이 데이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네. 봐가지고 이미지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뭐 뷰너라든지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그런 개념인데 오늘 같은 경우 결국 뭐죠? GPU는 지금 없어서 못 살 정도로 좀 하다 보니까 GPU와 연관되는 게 뭐죠? HBM을 만들어야죠. HBM을 만든다라는 게 하이닉스고요. 그럼 HBM을 만들 때 하이닉스에서 어떤 회사가 가장 수혜를 볼까? 후공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제 어제 나왔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예. 반도체 이렇게 쌌는데 이거 전원을 연결할 때 여기다 가운데 구멍을 뚫어서 연결하는 거에 특화돼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시장 흐름을 읽으실 때는 결국 인공지능이 가장 중심에 서 있고 그 인공지능에 따라서 엔비디아가 움직이면 HBM인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움직이고 그럼 그걸 뭘로 만들어? 이스페타시스와 한미반도체가 만들어. 이런 도식들이 지금 주시장에 통용이 되면서 이런 것들이 움직이고 있는 흐름인데 오늘도 그러한 흐름은 충분히 지금 현재 예견이 돼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I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갈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시장에서는 지금 이게 이제 뭐 주가 밸류를 지금 따지는 상황이 예. 아니고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딱 엔비디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이스페타시스 3개 종목과 뷰노라는 종목을 4개를 띄워놓으시고 이게 꺾이면 이쪽이 꺾인다라는 건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안 꺾이면 같이 섞이면서 올라가는 시장의 흐름을 보신다라면 흐름을 이해하실 수 있어. 내가 이걸 사냐 안 사냐보다는 야 반도체가 강한데 이거랑 2차전지 강한데 뭐야? 그러면 여러분들 보실 때 에코프로가 금양을 보실 거 아닙니까? 포스코그룹주 그런 것처럼 시장이 지금 그렇게 움직이고 거기에 따른 전략들을 여러분들이 세우시면 될 것 같고 근데 반도체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는 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전공정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조금 오버한 것 같고요. 어쨌든 시장에서는 그렇게 보셔야 된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 상승 마감했고요. 인플레이션 압력이 둔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투자 심리를 이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도 역시 2600선 재탈환을 시도할 걸로 보이죠. 국내 증시 개장합니다. 네, 7월 14일 금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상승세가 둔화된 걸로 나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좀 압력이 다소 완화된 걸로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연준은 긴축을 조금 더 앞당길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투자 심리를 이끄는 것 같습니다. 또 뭐 기업들 실적도 지금 좋은 상황이고요. 어제 코스피도 역시 코스닥도 그렇고요. 양시장 상승 마감했고 오늘 국내 증시 코스피는 이제 호가로 봤을 때는 2600선 다시 한번 탈환할 걸로 보여졌고 필에너지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도 역시 좀 매기가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됐던 부분이죠. 먼저 출발 지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0.6% 올라갑니다. 2608포인트. 자, 이렇게 되면 2600선을 다시 한번 탈환하게 되는 거고 코스닥도 0.65% 올라갑니다. 898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900선까지 2포인트도 채 남지 않은 상황이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 올라갑니다. 72,700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도 0.5% 올라갑니다. 54만 5천 원이고요. SK하이닉스 1.4% 상승 중이죠. 11만 5,700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올라갑니다. 75만 원. 삼성 SDI도 1% 이상 올라가죠. 72만 3천 원이고요. LG화학이 0.75% 상승합니다. 67만 5천 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도 상승 중이고요. 현대차도 0.74% 올라갑니다. 20만 5천 원. 포스코홀딩스가 0.8% 떨어지네요. 42만 8천 원. 일부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기아가 1.49% 올라갑니다. 8만 8,800원이네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5% 올라갑니다. 28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역시 이거래 연속으로 상승세를 보여줍니다. 에코프로도 2% 올라갑니다. 97만 6천 원.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네요. 6만 6,100원으로 0.6% 떨어집니다. LNF가 0.8% 상승하죠. 22만 5천 원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1.2%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포스코 DX 오늘 소폭 상승 중입니다. 2만 5,3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이전 상장 추진으로 인해서 또 주가 그런 상승 모멘텀으로 지금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0.59% 올라가고 있고요. 다시 한번 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지 상승폭이 좀 축소가 됐습니다. 보합이네요. HLB 보합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0.5% 상승 88,300원. 펄어비스 보합이죠. 오스템 인플라트는 지금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된 상태고 필에너지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모가가 3만 4천 원이었고요. 2차 전지 핵심 제조 설비 업체로 알려져 있고
지금 주가는 12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공모가의 4배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면은 이제 13만 6천 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데 지금 현재 주가는 12만 700원, 800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종목 필에너지 현재 주가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자, 지금 시각 9시 3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기관 투자자가 18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255억 원, 외국인은 255억 원 매도 우위, 그리고 개인 투자자는 63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좀 외국인이 팔고 개인도 지금 다시 매도로 좀 돌아섰네요. 기관은 322억 원 순매수 보여줍니다. 업종별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운수장비에서 동시에 지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기관은 또 전기전자에서도 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업종별 흐름 봤을 때는 보험 섹터가 지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또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수하고 있는 운수장비 섹터도 1% 이상 올라갑니다. 운수장비 섹터 내에서는 자동차 업종뿐만 아니라 현대차, 기아, 현대모비스뿐만 아니라 조선주들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이제 MSCI 편입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반영이 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주가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일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또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하나오션은 최근에 외국인의 러브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 오늘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851억 원 매수 우위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90억 원, 5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100을 하회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 흐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달러원 환율 6원 하락한 1,268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소장님 오늘 환율 보니까 달러 약세가 좀 계속 이어지네요. 달러 인덱스도 그랬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외환시장에서는 모든 통화에 대해서 달러가 지금 달러 약세 반전 이게 본물이 터져버렸습니다. 네. 지금 이제 며칠째 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엔화의 강세가 가장 눈길을 끄는데 어쨌거나 이제 쏠림의 어떤 후유증이죠. 이렇게 엔화 매도, 엔화 숏 포지션이 거의 역대급으로 늘었더니만 그 데이터가 확인되자마자 또 이렇게 CPI, PPI를 거치면서 결국은 하면서 이제 그 달러로 엔화 숏 N 팔았던 그쪽 세력들이 꺾어버리는 우리 증시에서 나타나듯이 외환시장에서도 저런 거 자주 나옵니다. 숏스퀴즈예요. 숏스퀴즈. 예, 엔화 숏 쳤던 세력들이 네. 아다다다 하면서 엔화 사느라고 급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엔화가 다시 강세로 가기 쉽지 않다는 전망 사실 많았는데. 많았죠. 예. 그런 상황이었고 이게 이제 그런 와중에 니케이가 무슨 엔화가 약세일 때 니케이가 오르고 엔화 강세일 때 니케이가 빠지고 이러면 그거 한데 엔화가 약하든 강하든 니케이는 그냥 가네요. 그러게요. 결론은 지금은 주식 안 들고 있으면 서럽다 이런 분위기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기 매수세 떨어지면 자꾸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러는 거예요. 예. 네, 맞아요. 오늘 보니까 그 필에너지 때문에 또 이게 2차 전지 장비 쪽으로 지금 매기가 쏠리고 있는데 관련 종목은 당연히 이제 필에너지가 지금 12만 3천 원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오늘 사실 4배까지 가면은 13만 6천 원까지 갈 수 있는 건데 자 그리고 뒤이어서 DNT, 펜트론, 하나기술, 오션브릿지 또 이게 다 2차 전지 장비로 엮이면서 동반 강세를 보여주네요. 그 2차 전지에서 이제 장비주들에서 오늘 필에너지가 하는 것은 그겁니다. 이제 우리가 2차 전지는 양극재와 음극재라는 것이 이제 들어가 있는 상태죠. 그게 이제 액체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을 그 안에 건전지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건자가 마를 건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액체 상태에 있다 보면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흘러내린다든지 부식이라든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제 액체 상태에서 고체 상태로 만드는 건데 고체 상태에 있을 때는 이것을 섞는 믹싱의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적절하게 한쪽에 이제 양극재가 몰리고 한쪽에 음극재가 몰리면 이게 반응을 안 하는 거죠. 그걸 이제 섞는 거니까 중요한 게 필에너지가 하는 역할입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시멘트도 배합을 잘해야 이제 건조한 것처럼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건데 2차 전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하는 부분들이 오늘 이제 다시 부각이 되긴 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의 특징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신규 상장된다는 거 굉장히 시기적으로 잘 나왔고 이 필에너지가 저는 2차 전지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고 상장했다라기보다는 저게 업력이 굉장히 오래된 회사거든요. 아니 근데 너무 웃긴 게 필에너지 모 회사가 필옵틱스잖아요. 네. 근데 필옵틱스는 주가가 14% 급락이란 말이죠. 그동안
그동안에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 피레오틱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선반영이죠. 그동안에 이제 피레너지와 피레오틱스의 어떤 주가의 관계성을 보면 영업이익을 땡겨온다는 것밖에 없습니다만 피레너지 상장에 따른 기대감으로 피레오틱스가 계속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것은 실적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IPO도 마찬가지. 모든 거에 다 저는 통용이 된다라고 봅니다. 앞서 우리가 그 기업 실적도 좋을 것이야라는 것은 소문이고요. 실적이 딱 발표한 건 뉴스입니다. 거기에 파는 것은 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상황이 되겠죠. 피레너지가 이제 이렇게 되면서 에코프로라든지 금양을 보고 있는데 역시 또 밀리면 사는 형국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그러네요. 시장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게 지금 뭐 좋다 나쁘다는 걸 떠나서 또 한 가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와 이스페타시스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어요. 한미반도체도 거의 10%, 이스페타시스는 20%가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더 가느냐? 후공정에 있어서 지금 이런 것들이 더 가는 거죠.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지금 1.7%나 올라가고 있으니까 시장의 모습들을 보면 역시 지금 두 군데에 있어서는 정민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밀리면 산다라는 분들이 네. 굉장히 많고요. 그분들이 시장을 있어서 하나의 또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강하죠. 의외로 이제 루닉 같은 경우가 좀 밀립니다. 의료용 AI의 이제 선두주자인데 이게 이제 밀려도 많은 분들이 저는 그렇게 걱정 안 하실 것 같아요. 밀리면 산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수 네. 있는 거기 때문에 보통 저도 이제 개장 때 보고 낮에 이제 주식시장을 보면 개장 때 밀릴 때 야, 이 종목 이제 좀 밀리는 거 아니야? 근데 오후에 보면 다시 올라가 있어요. 특히 그 주도주들은 이런 것들이 현재 하나의 시장의 모습이고 그렇다 보니까 포스코 그룹주들도 아침에 시작은 뭐 약보합에서 시작했으면 다시 좀 땡기는 모습들 좀 보여주고 있죠. 오늘 한 가지 원전주들은 좀 빠지네요. 한전기술이라든지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이런 원전주들이 오늘 지금 대통령께서 폴란드 좀 가 계시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얘기인데 재료를 찾아보니까 아직 나온 얘기는 없어요. 하지만 원전 관련주들은 오늘 조금 매물들이 좀 출회된다라는 것도 조금 조심스러운 하나의 모습이 아니겠나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뭐 우리 정민 앵커 선수시면서 뭐 피롭틱스 얘기를 하고 계세요. 이거 척보 뭐 이거는 빠질 때 됐지 이거는. 저 선수 아니에요. 뭐 이런 거 한두 번 겪습니까? 네. 이런 주가 흐름. 예. 안타까워서 얘기하시는 거죠. 원래 선수는 다른 사람들은 안타까우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MSCI 편입되는 종목 얘기 좀 해볼게요. 네. 뭐 에코프로는 그 기대감 있고 그렇죠. 또 뭐 하나오션, JYP엔터, 금양 이 네 종목이 지금 편입 기대감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흔히 말하는 뭐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감, 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고 예. 이게 편입이 되면은 뭐가 좋고 나쁜지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리가 이제 MSCI 지수라고 한다라면 이제 그냥 너무 넓게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 펀드를 가입하러 가시면 인덱스 펀드에 가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덱스라는 것은 지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소위 이제 존 보글이 1980년대에 인덱스에 투자, 그러니까 개별 종목, 개별 업종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어차피 지수는 우상향하지 않느냐. 네. 지수를 그냥 사놓고 있으면 알아서 수익이 날 것이야 라고 이제 그걸 만든 거죠. 그리고 이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용이 쌉니다. 그냥 어떻게 뭐 펀드 매니저도 신경 쓸 게 없죠. 지수와 관련해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이 인덱스 펀드에 여러분들이 가입하시면 그 펀드 매니저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사 놓는 거죠. 그럼 이제 지수랑 같이 움직이는 거죠. 이걸 확장시키면 글로벌리 MSCI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MSCI 지수는 이 한 회사에서 만든 지수인데 모간 스탠리 저 뭐지지? 하여튼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네, 그래서 전 세계의 비중을 두고 네. 미국 비중 몇 프로, 한국 비중 몇 프로, 중국 비중 몇 프로 이렇게 해서 이제 지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의 어떤 기준점을 만든 거죠. 이 기준점을 만든 거기 때문에 여기에 종목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에 따라서 빠지는 종목은 MSCI 지수를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빠지는 종목은 팔아야죠. 들어온 종목은 사야죠. 그 들어온 종목들이 패시브 자금이라는 거죠. 지수를 단순하게 추종하는 걸 패시브 자금이라고 그러고 내가 뭐 인터넷을 살까, 2차전지 살까 이건 액티브 자금이라고 하는 거죠. 공격적으로 사는 거니까. 패시브 자금은 수동적으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라든지 하나오션, JYP엔터, 금양 같은 게 신규로 편입된다라면 그 빠져나가는 걸 팔고 이걸 다시 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 회사가 좋냐 나쁘냐를 떠나서 무조건 매수하려는 수급 움직임이 들어오겠죠. 근데 시장이라는 게 꼭 그렇게 녹록지 않죠. MSCI 지수 편입이 8월 말에 딱 되면 그때부터 들어오느냐? 그게 아니죠. 가능성이 있으면 미리 사놓는 거죠. 그래야 주가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금들이 들어온다라는 거고 요거는 이제 긍정적인 거죠. 좀 부정적인 것은 MSCI 지수에 추종하는 글로벌 자금들이 많은데 이들은 자유롭게 공매도를 때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수의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딱 지금 공매도는 지금부터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MSCI와 관련해서 지금부터는 패시브 자금을 감안해서 미리 선취매가 들어오는 거고요.
MSCI 편입이 확정이 되고 자 내일부터 MSCI 지수에 얘네들이 들어옵니다라고 하면 내일부터 공매도가 시작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명암이 현재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엔터주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오늘 뭐 사실 BTS 정국이 솔로 싱글 앨범 낸다고 하는데 주가는 그냥 그렇고. 근데 최근에 사실 또 엔터주들 좋다는 얘기도 많이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JYP 엔터는 뭐 앞서 저희가 짚어봤다시피 네. 그런 수급적인 기대감도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일부 엔터사들이 약간의 노이즈가 있었죠. 예. 일단은 뭐 하이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팬 미팅에서 약간의 좀 불미스러운 뭐 움직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SM 같은 경우 이제 뭐라든지 YG 같은 이제 블랙핑크에 대한 재계약에 대한 우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주가 퍼포먼스를 보였어요. 근데 이제 엔터는 저는 이 실적 시즌에 들어와서 이제 각자 도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도 잘할 것으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우리가 앞서 우리가 델타를 생각하세요. 델타 같은 경우 미리 땡겨왔잖아요. 엔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땡겨온 겁니다. 땡겨왔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와줘야 되는데 실적이 미묘하게 차이가 나면 여기서 이제 좀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 실적이 잘 나온 상태에 그래 잘 나왔으니까 이제부터 내가 엔터를 사야지가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이 엔터를 갖고 계신 분들 보유자 입장에서 본다면 실적이 잘 나와서 당연해. 주가는 거의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여기서 만약에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영업이익률이 좀 줄었네 이러면 오히려 변동성이 클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입니다. 이게 화장품과 엔터 두 가지는 그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미리 땡겨왔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우리가 조금 퍼포먼스를 좀 이렇게 달리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작은 노이즈도 크게 움직였었던 뭐 대표적인 게 하이브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뭐 팬들에 대한 좀 불쾌한 것들이 좀 벌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팬심이 사라진 건 아니거든요. 근데 주가가 저렇게 움직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작은 고리에도 무너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변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뭐 외국인들이 차 소장님께서 소개해 준 게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쌍거리로 사는 게 뭐 아모레 퍼시픽이나 네이버 같은 걸 샀다면서요. 네, 예. 오늘은 움직임이 어떤가요?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 오늘도 지금 1.6%나 올라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도 지금 1.6%가 올랐고 카카오도 0.9%가 올랐습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올라가니까 설명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만 과거 대비해서 뷰가 갑자기 바뀌거나 예. 새로운 뉴스가 나온 것들은 없거든요. 제가 예. 이제 찾아보면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대해서 좋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뭐 리오프닝이라든지 미국의 플랫폼이 올라간다라는 건데 그동안에 반응을 안 했었던 건데 일단은 수급 논리로 좀 세게 올라가고 있고 차트를 놓고 보면 차트가 좀 이뻐요. 완전히 라운드 형태로 딱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그렇게 갑자기 확 오늘 뭐 이스페타 시스템 15%씩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 이것도 괜찮네라고 충분히 볼 수 있는 차트 모양을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보면 이게 시장이 자꾸 이렇게 변하고 있는 부분들 이렇게 잘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하나의 체크 포인트가 아니겠는가.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건 GS 리테일 같은 경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소비주라든지 이런 것들 별로 안 좋은데 최근에 바닥에서 완전히 바닥을 잡는 모습들 나오면서 수급이 붙거든요. 그런 것들 보면 하나의 시장에 있어서 미묘한 변화를 읽는 것도 재밌는. 아니 뭐 편의점이 GS 25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것만 움직여요? 이게 이제 상장사고요. 그러니까 이제 맨날 우리가 지금 뭐 주력으로 먹는 주식으로 먹는 반도체와 2차전지 말고 간식으로 먹을 수 있는 종목들도 요즘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좀 원래 또 차 소장님께서 그쪽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 그러니까 제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죠. 조금 약간 맨날 뭐 짜장면 그 된장찌개 먹다가 요즘은 좀 아이스크림도 좀 몇 개 먹을 종목들이 나온다. 이렇게 그래요? 표현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조선주는 어떻습니까? 조선주 같은 경우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네. 종목인데 이제 그 편입에 대한 이슈들이 있습니다만 조선주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좀 약보합 약간의 시세들이 좀 분출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약간의 약보합이 그나마 약하다라고 보는 게 조선과 셀 업체들입니다. LG화학이라든지 LG엘슨, 삼성 SDI 같은 경우 좀 약하긴 한데 이 정도로 약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상대적으로 빨간불이 안 켜졌다라는 것들이고요. 하지만 시장에 있어서 여전히 흐름은 우상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실적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섹터가 자동차잖아요. 네. 근데 주가는 좀 부품주 대비 조금 지지부진했는데 오늘 좋단 말이죠. 이제 달력을 준비하는 건가요? 오늘 아마 기아가 그런 저도 여기서 이제 확인했는데 조지아 공장에서 내년에 이제 전기차가 나온다라는 아까 저희가 이제 제 코너 직전에 이제 여기서 소개해드리지 네네. 않았습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런 기대감을 또 반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글로벌리 지금 이제
자동차 시장 자체가 좀 둔화된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최근에 이번 주에 좀 지배를 했어요. 실제 좋을 거라고 봤는데 글로벌리 시장에 있어서 전체 자동차 판매가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있었던 것들이 사실인데 어쨌든 이제 그런 우려감이 오늘은 충분히 기대감으로 바뀔 수 있겠죠. 기아가 내년부터 조지아에서 전기차를 생산해내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된다라면 충분히 새로운 주가 퍼포먼스 보일 수 있고 더군다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현대기아차의 미국 점유율이 10%가 넘어선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가 줄더라도 점유율이 지금 이제 답보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참 10%라는 게 좋은 게 뭐냐면 뒤에 차들이 안 보이다가 저 차 쟤도 타네 얘도 타네 그러면 저도 사게 되는 그 사람 효과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걸 넘는 게 10%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기아차 10%를 넘었다라는 것은 10대 중에 한 대는 보인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새로운 모습도 기대를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시간상 이제 차 소장님 보내드려야 되고 질문은 아니고 그냥 네. 언급만 하고 가야겠네요. 네. 지난 7월 3일부터 11일 사이에 와 개인들이 GS건설을 갖다 4조 4,700억 샀네요. 이런 개인분들한테 우리가 뭐 전문가라고 뭘 얘기한다는 자체가 웃깁니다. 근데 그거는 뉴스는 빵빵 전부 보면 험한 뉴스들만 나오는데 그 와중에 지금 사잖아요. 그분들에게 똑같은 형태가 과거에 우리가 안타까운 주가 조작으로 이제 의심받는 종목들이 하한가 들어갔을 때 여전히 주가가 못 올라가지만 거기에 많은 개인분들이 추가로 샀다라는 좀 현상은 조심하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도 친절한 설명을 대해줄 배혜미 설계사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설계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재테크 소식 가져오셨나요? 네, 최근 저축은행이 파킹 통장 금리를 최대 연 5%까지 올리면서 자금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하반기 고금리에 유치한 수신의 만기가 다가오는 금융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축은행 파킹 통장에 대해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융통화위원회가 지금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지만 이제 저축은행은 하반기 금리 조정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다시 이제 4%에서 5%대 고금리 파킹 통장 상품들을 내놓고 있다는데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축은행 파킹 통장은 수시 입출금이 가능하면서도 고금리를 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자정 최종 잔액에 대해 약정이자가 계산되기 때문에 재테크 투자 대기자금을 넣어두고 이자를 챙기기에 적합한 상품인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 해지 시 최초 약정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받는 정기예금 상품에 불만을 가진 이들에게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다올저축은행은 6월 초 FI 커넥트 통장을 출시하며 잔액 1,000만 원까지 최고 연 4%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곳은 OK저축은행입니다. OK저축은행의 OK읒 100만 통장 2는 100만 원까지 기본금리 4.5%에 오픈뱅킹 등록 시 우대금리 0.5%를 추가로 적용하며 최대 5% 금리 적용, 구간에 차등 적용하며 금리를 적용합니다. 거액 예금에 고금리를 제공하는 파킹 통장도 있습니다. SBI 저축은행은 어플리케이션에서 판매하는 파킹 통장인 사이다뱅크 입출금 통장 금리를 종전 연 2.8%에서 6월 말 3.5%로 대폭 올렸으며 1억 원까지 무조건 연 3.5% 이자가 적용되어 매일 쌓인 이자는 한 달에 한 번 자동 지급됩니다. 네, 이 파킹 통장에 이어서 이제 정기예금 금리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는데요. 저축은행 정기예금 상품 평균 금리가 4%까지 올라왔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올해 들어 3%대로 떨어진 평균 수신금리가 지난달 초 4%에 재진입한 후 소폭 낮아졌지만
최근 일부 저축은행들이 잇따라 수신금리를 인상하면서 다시 오름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달 들어 키움 예스 저축은행이 정기예금 및 자유적립 예금 금리를 4.1%에서 4.2%로, 세전 예스 정기예금 금리는 4.2%에서 4.3%로 각각 0.1포인트씩 인상했습니다. HB저축은행도 이 정기예금 및 정기예금 금리를 4.2%에서 4.5%로 0.3포인트 인상했고, 스마트 정기예금 금리는 4.3%에서 4.5%로 인상했습니다. 새마을금고 역시 수신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예금 인출 사태가 벌어지자 정부에서 중도 해지 예금을 재해치할 경우 기존 약정금리를 복원하고 비과세 혜택을 유지하도록 한 것에 더해 개별 금고들이 고금리 특판 상품을 내놓으며 고객 잡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저축은행들이 연달아 수신금리를 인상하는 이유는 뭔가요?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내리는 상황에서 저축은행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연 6%대 고금리로 만기 6개월 또는 1년짜리 정기예금을 대거 이체했는데 올해 만기가 도래하면서 자금이 빠져나가자 울며 겨자먹기식 보육책을 동원한 겁니다. 또한 새마을금고 뱅크런 우려가 다소 잠잠해지는 분위기지만 이 같은 리스크가 이금융권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새마을금고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약한 고리로 지목되고 올해 상반기 수신 잔액이 감소한 저축은행 업권에서 이탈 고객을 붙잡기 위한 수신금리 경쟁이 다시 불붙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 시스템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수신 잔액은 올해 1월 120조 7,854억 원에서 4월 114조 6,159억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네, 저축은행 상품 이제 금리만 보면 이제 매력적입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가입 시 또 안정성을 위해서 따져봐야 할 것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선 두 가지로 요약해 보면요. 첫 번째는 유동성 비율을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유동성 비율은 기업의 장기 지급 능력에 해당하는 현금 동원력을 가능하는 지표로 재무구조 안전성을 측정하는 비율입니다. 이거를 100% 기준으로 하여 이보다 낮을수록 유동성이 부족한 저축은행으로 판단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BIS 자기자본 비율입니다. 국제결제은행에서 공고하는 금융기관의 위험 가중 자산 대비 자기자본의 비율입니다. BIS 자기자본 비율이 낮을수록 취약한 은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상호저축은행업 감독 규정에 의해 자산 1조 이상의 저축은행은 8%, 1조 미만의 저축은행은 7%를 최소 유지토록 공고하고 있는데요. 이 같은 내용을 가입 전 안전성을 위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세가 멈추고 또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자 하반기 전망을 두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바닥론에 힘이 실리는 와중에 또 하반기에 더 하락할 거라는 목소리도 여전하죠. 실수요자들의 고민이 더욱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한편 꽁꽁 얼어붙었던 또 청약 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습니다. 평당 분양가가 고공행진하면서 지금이 가장 싸다는 인식도 확산하고 있다는데요.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함께 살펴보시죠. 도시와 경제 송성인 대표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송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앨범 내신다고? BTS 전국 솔로 싱글 앨범 닮아서 제가 아까 잠깐 농담한 그러셨구나. 거예요. 네. 예. 근데 제가 뭐 얘기했는데 우리 이거 암이 앵커님, 연락 와요. 큰일 나요. 안 돼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블랙핑크의 아니 아주 제니를 아니 보고. 저기 빨리 하세요. 네, 네. 금요일은 아주 좋아요, 저는. 네. 좌제니 우정국. 네. 아니 지금 송 대표님, 네. 지금 이렇게 정비랭크 소개하셨다시피 지금 보면 좀 혼란스러운 게 네. 집값 바닥론하고 네. 결국 집값 추가 하락론이 팽팽합니다. 네. 근데 서울 쪽은 어쨌거나 좀 분위기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저 집값 측면에서는. 지금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래량이라는 게 보통 가격에 선행한다라는 일반적인 좀 이론이라든지 예. 뭐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거래가 좀 많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어떤 전환이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로 이제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을 보면은 서울의 그 아파트 거래량 있잖아요. 예. 이 거래량을 보니까 지금 3개월 정도가 연속으로 3천 건을 넘긴 그런 수치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그 평균 거래량을 한 5천 건 정도로 보는데 5천 건 대비했을 때는 그래도 한 60%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런 흐름 자체의 변화라든지 어떤 뭐 그 상승되는 그 기본적인 추세 자체가 뭐 일정 부분 수준을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뭐 시장이 좀 더 활력을 얻는다라면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것으로 좀 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작년에 가장 좀 소위 거래량이 없었을 때는 1,000건도 안 되는 그 거래량이었거든요. 거래량을 봤을 때는 그 거래량 대비했을 때 늘어나는 이런 뭐 거래 물량들을 본다라면은 일단 상승 전환의 그 기대 이런 것들이 커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의 흐름에 뭐 여러 가지 영향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뭐 지금 4회산 6월에 합친 내용들을 보니까 지금 서울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 전체 보면 한 9,600건, 한 10,000건 가까이 되거든요. 1분기는 한 7,000건이 안 됐어요. 그거 대비했을 때는 41% 늘었고요. 전년 동기랑 같이 한번 보니까 그때는 한 4,500건 정도 되면 그때 대비했을 때는 113% 정도 늘었거든요. 거의 한 2배를 넘는 그런 수치고요. 그다음 서울에 25개 구 있잖아요. 25개 구 중에 6개 구 빼고는 대부분 그래도 시장의 흐름 자체가 상승 전환이라든지 뭐 보합권이라든지 이런 흐름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떨어지는 그 자치구들이 좀 줄었다. 결국 거래량이 어떤 그 방향의 흐름의 그 전환을 좀 맞이했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네, 특히나 이제 서울 내에서 이제 강남권 매매량이 지금 단연 눈에 띄는 것 같은데 지금 신고가 기록도 있다면서요. 네, 지금 뭐 신고가 기록들 보니까 압구정동 가장 유명하잖아요.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지역. 압구정동에 한양 아파트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한 64억 원 정도 거래됐거든요. 이 재건축 기대감 때문이죠. 그렇죠. 예. 이게 2021년 1월에 거래된 금액이 한 52억 9천, 약 한 53억이에요. 그때 가격 대비했을 때는 한 11억 가까이 오른 거고요. 수치로 보면 한 21% 정도 오른 거예요. 그리고 반포동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117제곱미터도 전고점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고점 가격이 43억 5천 정도 했었는데 이게 지금 한 50억 5천만 원 정도 하는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대비했을 때 한 16% 정도 올랐고. 근데 부동산 가격이 일반 주식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10%라는 수치 자체가 수억씩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가격 거래 금액으로 보면은 뭐 막 한 5억, 10억씩 그냥 뭐 날아가는 수준의 그 거래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거래량들이 보면은 지금 직전 거래량 최대가 한 21년 8월이 한 4천 건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인데 앞으로 이런 거래량들이 늘어나는 추이로 또 강남의 거래량이라든지 매매 거래량이 늘어나는 추이로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이제 상승 전환이 이제 하반기부터는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근데 강남권이라는 것이 지역을 선도를 하고 하는 지역이다 보니까 강남권들이 이제 투자 시장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떤 상승장에 있을 때는 높은 지역 고가의 상품이 올라가면은 끌고 가는 그런 구조고 또 하락장일 때는 또 끌어내리는 구조인데 이런 선도되는 지역들이 또 선도되는 대표성 있는 아파트들이 올라가니까 아마 타 지역들 서울의 그 온기가 조금씩 좀 더 광범위하게 펼쳐질 가능성들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일단 뭐 저기 시세를 듣는 순간에 뭐 많은 저 포함 많은 시청자분들이 뭐 그 동네는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기 은행권 가계대출 추세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집 사는 그 구조 때문에 아무래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그렇겠죠. 네, 주택담보대출이 한 7조 정도 늘었는데 이제 걱정들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런 대출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영끌이 또 자꾸 나오는 그 신조어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사실 영끌이 뭐 다른 쪽으로 활용을 하다가 2017년도 파리 대책 이후로는 LTV 규제, 대출 규제가 많았었거든요. 대출을 규제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돈을 끌어다가 투자를 하면서 이게 영끌이라는 것이 이제 자산 관련된 용어로 발전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은 영끌이 뭐 다른 그 젊은 사이에서는 뭐 다른 쪽으로 쓰이는데 영끌 그러니까 투자 시장에서 영끌이 결국 자본인 거죠. 모든 자본을 끌어다가 집을 사는 그런 구조예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어떤 금융 규제라든지 대출을 또 풀어주고 전세자금 대출 같은 경우 또 DSR을 풀어주다 보니까 이거
점점 뭐 집 사가지고 빚내가지고 집 산 사람들이 이기는 거 아니냐. 도덕적 해이도 지금 나타나고 있는 구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대출을 받아서 집 산 사람들 또는 갭 투자를 하셨던 분들에게 대출도 풀어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부동산 시장은 조금씩 꿈틀거리면서 거래량도 늘어나고 상승 거래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주택담보대출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나요. 전체적으로 대출의 그 뭐 안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상당 부분 안정됐다라고 하는데 역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비중이 상당 부분 늘었다. 이런 주요 원인으로 보면은 거래를 많이 하기 때문에 거래를 하게 되면 또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거고 네. 또 거기에 입주 물량들도 많거든요. 이제 들어갈 네. 때는 뭐 잔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잖아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도 계속 풀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택 관련된 대출들이 점점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15억 이상의 대출을 좀 풀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고가주택 또 아까 말씀드렸던 강남의 주요 지역, 주요 단지에서도 가격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리고 임대차 보증 목적이라든지 생활 안정 관련된 목적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도 뭐 규제를 폐지를 한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결국은 뭐 집을 사는 구조도 집값이 올라서 하는 구조도 있겠지만 네. 규제에 또 일정 부분들을 풀었던 그런 부분들이 뭐 대출의 비중을 올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전월세 시장 좀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한때 그 아파트 가격이 좀 급등하면서 좀 대체 역할을 했던 오피스텔 최근에 네. 좀 가파르게 좀 매매가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네. 전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부담을 느끼고 이제 보증금이 네. 받을 수 있을지 네. 이러다 보니까 월세로 많이 돌린다고 그러니까. 하니까 이 네. 월세가 오히려 더 올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 오피스텔의 매매 가격 추세는 예. 지금 아파트 쏠림 현상, 청약 쏠림 현상에 있어서 조금 추세가 하락 추세는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이 침체 국면에서 오피스텔 시장 벗어나지 못하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우리 뭐 제니 앵커님께서 설명을 주신 것처럼 이 전세 보증 반환 관련된 내용들 보면은 전세가율이 100%에서 이제 90%, 또 공시가격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전세금이 주택 공시가격 했을 때 예전에는 한 40% 정도 됐었던 게 지금은 150% 됐던 게 지금은 전체적으로 126%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굉장히 뭐 실거래가가 조금 90% 정도 수준에만 거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가 강하게 작용할 수 없는 그런 시장으로 일정 부분 암묵적인 그 캡을 씌워놨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세를 반환받지 못할 수 있다는 위험의 리스크로 좀 회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월세로 거주를 하시다가 뭐 청약을 좀 도전을 해본다든지 왜냐하면은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한 10%, 그렇죠. 20%. 그럴 때는 전세로 목돈이 묶여 있다라면은 집 사는데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뭐 월세 시장이 강세인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오피스텔의 수익률 자체도 지금 한 4.93% 정도로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뭐 월세도 100만 원 이상 되는 거래량들도 지금 추이 보면은 2022년 대비했을 때는 굉장히 높은 많이 수준의 그 거래량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수 청년들이 일단 뭐 미혼이라도 결혼 전이라도 이렇게 이제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집에서 나와서 독립하다 보면 오피스텔 생활이 많은데 와 월급 그 받아가지고 월세로 100만 원 나가고 이러면은 네. 힘들겠습니다. 그렇죠. 힘들죠. 100만 원이라는 그 숫자 자체가 쉽지 그것만 않은 나갑니까 숫자. 또 뭐 관리비에다가 뭐 네. 아유. 그래요. 저 전세 시장은 어떻습니까? 전세 시장도 그래도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조금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해졌다라는 평가들이 하락세가? 예, 네.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매매 가격하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가 뭐 대출을 해줘서 좀 완만해졌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우리가 몇 번 말씀을 드렸듯이 실무적으로는 2달, 3달 전에 벌써 거래가 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정부에서 대출해 준 게 전세 가격이 안정됐다라고 평가하는 것보다 시장에서 매매가가 급락한 만큼 이제 보합으로 전환을 했듯이 전세 가격도 굉장히 급락을 한 수준이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시장에서 좀 연착륙에 가까운 그 기울기로 전환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피스텔 같은 경우도 뭐 지금 월세 가격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승하는 거 대비했을 때
오피스텔의 뭐 전세 비율 같은 경우도 상당 부분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매매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전세 가격도 점점 안정세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분양가는 오히려 지금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사실 오늘이 제일 싸다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지금 평당 분양가가 2천만 원을 좀 넘어섰어요. 아, 그러면 뭐 합니까? 뭐 자꾸 물에 잠기고 뭐 짓다가 무너지고. 네. 그렇다 워터파크를 지하에다 만들면 워터파크를? 좀, 커뮤니티로 뭐 그런 걸 좀 만들어가지고 잘 활용하면은 야, 우리 송 대표님, 와 대단하시다. 네. 그 활용을 좀 해도 될 것 그러네요. 같아요. 네. 워터파크 네. 좋네. 네. 지금 이 분양가 2천만 원 얘기하고 뭐 오늘이 싸다라는 의견들도 있고 한데 사실 한때 이 영끌만큼도 패닉 바잉도 좀 문제가 많았었잖아요. 네네. 이런 게 오늘 제일 싸다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뭐 가격이 인상된다든지 공급이 부족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두려움을 느끼면서 집을 사시는 분들이 그랬죠. 많은데 지금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자체가 지금 이 아파트 분양가가 굉장히 올라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심하다. 네. 저게 뭐 갑자기 가격이 네. 앞에 숫자가 바뀌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앞단에 있는 숫자가 바뀔 정도니까. 그래서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는 뭐 평균된 그게 1,600만 원 정도 수준이었으면 지금 2,100만 원 정도니까. 와, 한 달 만에. 네, 이런 그래프를 보면은 네. 저는 뭐 전년비, 전월비 얼마 이러고 있는 인플레 지표가 안 믿깁니다. 저는. 네, 안 믿기죠. 예. 근데 어떻게 저런 와중에 네. 예. 저런 원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 특히 건설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의 집합체라고도 불려요. 그렇죠. 왜냐하면 임금이 지금 임금 올라가는 올라죠. 게 지금 예. 시간당 임금 보면 한 5% 정도 오르거든요. 네. 거기에다 원재료로 되는 시멘트 같은 경우도 지금 이달부터 한 10% 정도 오른다라고 네. 하니까 좀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도 지금 이런 뭐 원자재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런지 기본형 건축비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 2.64% 정도 상승 조정을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환경 자체가 인건비 오르고 재료비 오르고 뭐 근무하는 시간 짧아지고 또 금융 비용도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저런 가격들이 올라가는데 제일 걱정이 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패닉 바잉 현상들이 일어나서 이런 공포심 때문에 집 산 사람들이 불과 작년 하반기 때 굉장히 고통스러워했거든요. 그랬죠.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지금 하반기 집값에 대해서 전망이 좀 달리죠. 분분하단 말이죠. 달리죠. 근데 지금 청약 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진짜 오늘이 가장 싼 것 같고. 네. 그래서 실수요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반기 집을 사야 돼요? 좀 더 기다려야 돼요? 집을 사면은 청약 중심으로 집 사는 거는 청약 괜찮죠. 중심으로. 왜냐하면은 재고주택 시장은 사고 나면은 자금 조달을 뭐 한 6개월 이내 웬만하면 다 해야 되니까. 예. 근데 청약은 한 10% 20% 정도 할 수 예. 있고 뭐 몇 년 뒤 정도 되면 역전세 난이라든지 금리의 수준 자체가 상당 부분 레벨이 좀 내려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하면은 그래서 조금 더 안전한 곳이 청약이니까 그쪽으로 조금 뭐 집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전환을 하는 게 좀 청약으로. 안정적이죠. 네. 네. 양극화는 여전히 좀 심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뭐 것 같죠. 지방과 서울, 수도권 이런 네, 식으로. 지방이 아무래도 좀 약세, 왜냐하면 수요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1.3 대책이 또 서울 수도권 중심이거든요. 근데 지방도 미분양이 좀 나고 가격 할인이 많이 일어난 곳이라면 지금 2,10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하면 예. 조금 저렴하고 좀 할인 들어간 매물 같은 경우는 좀 매입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왜냐하면 예전에 동탄 같은 경우도 예. 한 3억대, 4억대 정도 했는데 지금 한 10억 이상 가격이 되거든요. 그런 지역들, 주요 지역에 있는 곳들은 좀 저렴하다 판단되고 좀 할인받는다 생각되면 매입을 하는 것도 이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분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오전 8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